중국으로의 수출 비중과 미국의 수출 비중은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2010년 이후에 특히 2011년에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보다는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지금은 미국의 수출 비중과 중국의 수출 비중은 어쩌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뭐 전체 이익이 뭐 80%를 중국으로부터 가져왔던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예전의 데이터예요. 지금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돼야지만이 한국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탈중국화되는 부분들은 뭐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밸류체인상의 안정성도 그렇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중국이 마음 먹으면 수출을 늘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네. 뭐 시간이 지난 후에 잘 맞췄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봅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분 말씀이 꽤나 많이 맞았다는 걸 우리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만 알고 있고 싶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그래야 이제 오늘 얘기 듣고 나만 기억했다가 아하. 나중에 씩 웃고 이제. 그런 욕심으로는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큰 마음, 큰 마음, 네, 빅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대심.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신중호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지난 2월에 아마 오셨었고요. 네네네. 그때 우리 시장 아마 계단식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맞아요. 그때 일반적인 뷰와는 조금 달랐던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맞았고 네. 그리고 2월에 챗GPT가 아주 한창일 때였는데 반도체 그때 괜찮다. 근데 반도체 네. 그때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역시 뭐, 예. 그리고 이베스트가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좀 약간 베어리시 약하게 했었어요. 보기로 네. 유명한 그러니까 섹터 단에서는 네. 섹터 애널리스트 분은 이제 업황을 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근데 뭐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섹터 분도 이제 베어리시하게 가시다가 올해 2, 3월에는 또 오버웨이스로 다시 올렸습니다. 자, 하여튼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슬금슬금 많이 올라와서 다들 시장이요? 마음이 좀 기분은 좋지만 부담스러운 그렇죠. 그런 분위기 정도인 것 같은데 좀 어디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보면 좋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뭐 제가 PPT에도 열어놨지만 한 2,650 정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네. 2,650 정도 와 있다라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직전 분기 자본 총계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빼고 지금 벌어들인 돈만큼은 지금 시장이 가치를 받고는 있는 것 같아요. 딱 1배 수준이거든요. PBR 한 배. 네. 물론 PBR 한 배가 적정하냐라는 걸 떠나서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뭐 미국은 3배가 넘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이 1배의 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수출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야 되고 그래야만이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거는 매출이 성장하는 거고 매출이 성장해야 이 놀고 있는 공장을 돌릴 거잖아요. 그래야 자본의 효율성 높아지고 영업 레버리지 생기고 ROE 높아지고 그러면 1배 이상을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얼마 전에 한 10일 정도까지의 수출 데이터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라는 거는 약간 이 1배의 허들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 다만 이게 저번에도 계단식 상승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도 경기에 대해서는 다들 반신반의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거 경기 침체라든지 하드랜딩은 아니구나라는 걸로 빠르게 복원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실적이 늘어날지는 모르니까 분기마다 자본이 늘어나는 정도는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6월 넘어서 이제 7월에 넘어가게 되면 또 2분기 실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본 총계 늘어나는 게 못해서 지수 기준으로는 50포인트씩은 올라가니까 연말에 그러면 2,700에서 2,700 이상은 볼 수 있는 시장이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자라는 거죠.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익 성장률은 좀 낮아질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익 성장률 자체는 지금은 그렇게 가파르진 않죠. 그러니까 사실 매분기 이익은 이렇게 쌓이는 건 계속 쌓이잖아요. 그렇죠. 자본 총계가. 네, 그러면 그 지금 말씀을 이어가면 그냥 계속 올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계속 오르면 좋죠. 네. 계속 오르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2월 달에 왔을 때는 대려 되게 안 좋은 분위기들이 많았고 그 2월 이후에 또 터진 이슈들이 뭐 SVB라든지 FIC라든지 미국의 지역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이거는 경기 침체 이슈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라는 가격이었거든요. 2200, 2300이란 가격이었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았어요. 예, 예. 금리 안정 찾으면서 시장이 다이렉트로 2300, 2400, 2500, 2600까지 올라왔는데 네. 지금부터는 아마 오늘 저녁에 FOMC 있지 않습니까? FOMC의 기점으로는 시장의 색깔이 다소 좀 바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앞뒤가 다 궁금한데 지금 FOMC가 지금 뭐 이번에 CPI 나오고 나서 뭐 좀 놀다 갑시다. 이렇게 놀다 갑시다. 네, 뭐 요런 그게 뭐 거의 지금 어저께 간밤에는 뭐 100%까지 확률로 갔다가 지금은 한 90% 중반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FOMC에서의 관건은 금리 6월에 금리를 안 올리는 거는 이슈가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올리면 큰 이슈가 되겠지만. 근데 본인들이 스킵이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스킵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 저녁에 잘 보시면 물가 지표가 4% 나왔는데 국채 금리가 올랐어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금리는 낮아졌는데 왜 물가는 낮아졌는데 왜 금리는 올랐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앞으로는 금리가 낮아지는 거에 대한 베팅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9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차트 뭐 제가 슬라이드를 열어놓긴 했지만 뭐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얘기로 드려보면 네. 실질적으로 물가 미국 기준으로는 물가가 다음 달에 나오는 6월 지표도 또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또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저기 옅은 파란 선으로 제가 10년물을 적어 놓은 게 보시면 그 내려가는 폭을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싫어하는 말 중에 선반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는 이미 3.3%까지 찍었을 때 6월까지 내려가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프라이싱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하반기로 갔을 때 전월 대비로 0.1%라 하더라도 아니면 전월 대비로 오르지 않다 하더라도 물가가 여기서 더 내려가기보다는 약간의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금리는 아니면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금리가 안정이 됐을 때 영향을 받는 거는 그러니까 코스피라고 하면 코스피 전체가 다 영향을 받아요. 돈을 못 버는 기업도 돈을 버는 기업도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다 수혜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는 금리가 안 낮아지니 앞으로 주식이 되려면 성장 그로스가 나와줘야 돼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 AI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뭐 일부 어떤 그 성장주들이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진짜 그로스가 실적이 이제 따박따박 나오는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10개의 종목이 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다 영향을 받으면서 좋아졌다면 물론 이제 내 종목은 안 올라갔어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에는 좀 좋아지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10개 중에 2개, 3개, 4개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와서 이제 지수에 대한 베팅을 한다 했을 때는 하반기 지수로 소위 말해서 먹을 수 있는 장은 좀 크진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2,700, 800까지는 열지만 2,200에서 2,600의 수익률하고 2,600에서 2,800의 수익률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얘기 중에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매크로에서 이자율에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로스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는 게 코스피 전체의 그로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별 회사들 개별 기업들의 개별 기업. 네, 개별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여전히 안 좋아요. 다행스럽게도. 이게 그 말은 뭐냐면 6월 중순 넘어서 7월에 넘어가게 되면 프리 어닝 시즌 더불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치가 생성이 될 텐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라는 그런 느낌은 2분기 실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너무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시장 2,600이니까 2,700, 2,800, 2,900 계속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조금 접고
그동안에 이제는 좀 업종이 좋게 얘기하면 확산이 된다라고 해야 되나? 확산이 되고 그동안에 좀 안 봤었던 종목 중에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조금은 이제 소외되는 것 쪽으로 약간은 좀 돌아가는 그런 장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그냥 대놓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그로스가 중요한 시장이 되고 이제 개별 섹터로 간다 그러면 그로스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이 조금 무역 적자 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 그로스의 굉장히 핵심적일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로스가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뭐 수출, 그로스 이런 거는 좀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을까요? 수출은 저는 하반기는 그러니까 뭐 약간은 플러스는 날 수 있다고는 보고는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진짜 약간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연 것 중에 왼쪽 차트를 설명을 하면서 그로스가 어디서 나올지를 좀 말씀을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차트를 잘 보시면은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이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을 합친 겁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에.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중국과 미국을 뺀 수출 비중 60% 정도 되거든요. 보시기에 이 40%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2000년대 초반에도 40%, 지금도 40%. 놀랍도록 탄력적인 거죠. 무슨 얘기냐? 그 안에서 근데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과 미국의 수출 비중은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2000년대에는 중국의 모멘텀, 중국으로의 밸류체인, 중국의 공장 세우고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수출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우리의 어떤 무역 수지나 여러 가지 수출의 어떤 모멘텀을 가져갔다면 2010년 이후에 특히 2011년에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 보다는 미국의 수출 비중이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지금은 미국의 수출 비중과 중국의 수출 비중은 어쩌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거의 20%. G2향 수출이 40%밖에 안 돼요? 전체 G2형 수출 비중이 40%면 많은 거죠. 거죠. 국가 두 개 나라로. 아니 뭐 전체 이익이 뭐 80%를 중국으로부터 가져왔던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예전의 데이터예요. 지금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돼야지만이 한국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이 살아나야지 한국이 살아난다? 이건 아니죠. 한국이 경기 저점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 위로의 가능성을 더 부스트업 시켜주냐 그건 맞는데 중국이 여기서 계속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L자형 회복을 얘기하는데 L자형 회복이면 우리나라 이제 답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의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바로 다음 슬라이드인데 미국으로의 수출이 비중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다시 동시에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제품들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나 자동차나 에너지와 관련된 신산업 그리고 뭐 로봇 항공우주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은 상당히 그건 또 근데 성장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잘 팔리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뭐 좀 계속 내려와서 20%까지 내려왔고 더 심각한 거는 중국 수입 중에 한국 비중이 거의 계절성 없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거 안 사준다는 안 거잖아요. 사주거든요. 우리끼리 필요 없다라는 거지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미 6%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지수는 올라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뭐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여기서의 한 가지 또 뭐 지금까지 그러면 중국의 비중이 없어도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할게 이제 중국이 조금 다시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 중국 내에서의 우리의 입지는 굉장히 작지만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또 20%는 되기 때문에 중국이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늘어날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의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아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시장도 2,600까지 올라오는 그 기저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한몫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도 올라왔고 우주 항공 로봇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도 사실은 물론 명목상으로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지만 미국의 모멘텀에 의한 뭐 공급 조절이라든지 AI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로스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어떤 타이밍이
한 3분기 6월부터 한 7, 8월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 중국이 지금 사실은 급해졌거든요. 아까 보니까 이 역 레포 금리도 내리는 상황이고 예. 아마 내일 15일에 나오는 중국 데이터가 아마 부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주 후반에 부동산 패키지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중국은 1분기에 GDP 4.5%밖에 못 찍은 상황이라서 예. 그 3연임에 들어간 시진핑 입장에서는 5%를 미니멈으로 봤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미 상반기가 지나갔어. 그러면 연간으로 우리가 산술적으로 5% 만들려면 2, 3, 4분기를 다 합쳤을 때 5.5% 이상의 그렇죠. 성장률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러려면 결국 금리도 내리고 지금 뭐 디플레이션 압력이 또 높은 중국이기 때문에 연준이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스킵을 하면 중국은 지준율 내리고 뭐 이미 그런 액션 취했지만 부동산 패키지를 하면서 다소 미국 중심의 어떤 섹터가 갔었던 게 요번에 FOMC 이후에는 약간 중국과 관련된 내지는 중국과 관련된 걸 가면서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소외되었었던 업종들 뭐 이를테면 뭐 우리가 중후장대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조선은 뭐 다른 영향으로 막 올라가지만 뭐 철, 비철, 뭐 네, 그런 비철 뭐 그다음 화학도 석유화학, 2차 전지 말고 네. 순수 화학 업종들 있잖아요. 네, 케미칼 그리고, 업체들. 네. 네. 저도 정말 손이 안 나가지만 은행주, 건설주.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반영이 되니까 이렇게 정말 좀 이렇게 이거는 성장이 안 나오는데 근데 그 성장이 안 나오지만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기저효과든 너무 안 좋았던 것들이 좀 올라오면서 이것도 성장이지 이러면서 이 약간의 순환매 이런 업종이 좀 올라갈 가능성. 그래서 선도 업종은 약간은 주가가 조금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셨던 지표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추세로 보면은 뚫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보이고 지금 가능성도 말씀하신 얘기는 이쪽 모멘텀보다는 중국 쪽이 하반기에 좀 더 살아난 모멘텀 그러니까 쪽을 보라는 하반기를 말씀이시나요? 굳이 하반기를 반으로 잘랐을 때 앞에 뭐 한 3분기 정도는 약간의 중국의 소비 아니면 중국의 정책 영향 그리고 뭐 4분기 정도는 미국의 소비 미국의 어떤 경기 회복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근데 4분기쯤 되면은 그 우리 그렇게 뭐 노랜딩을 기대하긴 하지만 네. 약간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미국 소비도 좀 박살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국 소비는 크게 박살나지는 여기 앞에 보면은 미국의 이제 실질 임금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4분기에 아니지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백투스쿨 같은 것들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뭐 블랙 프라이데이 있잖아요. 예, 그게 생각보다는 기대를 너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 가게 되면 결국은 노랜딩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25%인데 네. 이거 이상으로 성장률이 나올 만큼의 체력이냐라는 퀘스천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는 살아나지만 이 소비의 살아남이 5.25%의 성장률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가도 어느 정도 금리보다 낮은 수준 올라와도 한 4% 중반이기 때문에 이거면 그러니까 2024년 1분기 정도에는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라는 프라이싱이 시작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단기 금리가 내려가면서 소비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단기 금리가 내려가면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는 중국의 정책 효과 그리고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업종들의 순환매로 올라가는 장으로 2,600에서 2,700까지 올라가는데 네. 2,700 이상이 넘어갈 때는 이제는 성장률이 이 정도 안 나오는데 라는 허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때부터는 다시 미국의 중심의 혁신이나 성장주가 그때 다시 바통을 이어서 조금은 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센터장님 지금 요새 시장 분위기에서 되게 과감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그렇죠. 좀 건데 다른 얘기죠. 지금 다들 지금 서로 즐기고 있는 맞아요. 섹터들을 조금 약하게 보시는 거고 오히려 좀 되게 소외돼 있고 저기서
뭐 추가로 더 볼 게 있나? 맞아요. 라는 부분들의 뭐 그쵸. 케미칼 주식 이런 거, 그러니까 2차 연지 하는 거 없으면, 그러니까 케미칼 회사에다 2차 연지 양념이라도 좀 쳐야 가던 장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이 바닥을 바닥을 통과하는 건 맞거든요. 바닥을 통과하는 건 맞는데 이게 정말 성장률이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닥을 통과하기 때문에 리세션 침체 수준으로 갔었던 밸류에이션이 복구되면서 2,600까지 온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더 치고 나가는 건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러면 그동안 침체에 프라이싱을 했었던 남아있는 업종은 뭐지 하면서 이거를 사는 장이 이제 3분기인 거고 때마침 그래 침체에 프라이싱이 돼 있었던 그 업종이 중국의 약간의 어떤 경기 회복의 사이클에 맞닥뜨려서 같이 움직이는 업종이다 보니 뭐 화학이라든지 뭐 아니 은행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연관성은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경기가 조금은 회복돼야 가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이 언더밸류 되어 있었던 업종들이 올라가는 장이 3분기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은 네. 오른쪽에 가파르게 절상 원달러가 달러 대비는 정상은 됐지만 지금 약간의 아킬레스건이 위안화가 이렇게 약해진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위안화가 이렇게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안정적인 거는 첫 번째는 일단 글로벌 경기가 바텀아웃 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단일로 수출에 중국에 너무 매여 있는 국가는 아니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중국은 20%의 수출을 갖고 가니까 여기서 추가로 원화가 절상이 되려면 이 위안화가 강세로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위안화가 강세로 가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네.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준율 인하라든지 부동산 패키지를 통해서 이 부분이 빠르게 이제 복구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말씀하셨던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를 갖고 가는 업종이 뭐 물론 뭐 빠진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뭐랄까요 순환매장으로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업종들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근데 미국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나스닥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네. 그리고 예.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러셀 2000 스몰캡 같은 기업들이 이제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경기 회복이라는 거는 치고 가다가 나머지 소외되어 업종도 가져야 이제 경기 회복이 사이클이거든요. 네. 이게 못 가면 사실은 치고 갔던 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이게 그 소외되어 있던 업종들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러셀 2000 같은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한국에서도 중소형주로 이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은 약간 섹터별로. 리딩 섹터에서 약간 이제 소외된 업종도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다. 네. 근데 그거를 미국의 연준이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금리는 시장에서 이제 베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금리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연준의 어떤 그 파월이 얘기하는 것도 미국의 경제는 되게 세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업종들 시크리컬이나 소외되어 있던 업종들로 매기가 올해 3, 4분기?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을 좀, 기점으로. 그러니까 뭐 연준의 그 스탠스를 기점으로 좀 바뀌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사실 이게 뭐 충분히 예상했던 스탠스잖아요. 스탠스이긴 한데 이 좀 더 그 분위기가 더 확연히 바뀌어 갈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게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이 1, 2, 3, 4까지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연준 금리 내려야 됩니다. 지금 이 금리게 되면 미국 경기 침체 오기 때문에 금리 내려야 됩니다라고 자꾸 이제 이 선물 시장에서 반영했던 건데 이제 시장이 4월, 5월, 6월까지 오면서 고용 데이터, 실물 데이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하반기에 금리 안 내려도 되겠네요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착화되는 시장에서의 전략을 얘기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 고착화된 시장에서의 전략이 G인데 그로스라는 거는 미리 땡겨온 거에 대해서는 또 막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땡겨온 것 중에
뭔가 정책적으로 나오고 뭔가 언더밸류 되어 있는 거를 사는 장으로 변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중국 얘기하셨을 때 부양책 나오고 그러면 약간 뭐 건설 패키지 뭐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중국의 건설 패키지보다는 사실 반도체 좀 어떻게 반도체. 좀 우리나라 반도체 좀 어떻게 좀 사줘야 되는데 그 어떻게 반도체 보세요? 자체를 지금 아직 수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탈중국화되는 부분들은 뭐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밸류체인상의 안정성도 그렇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뭐 시안 공장을 지금 당장 안 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저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뭐 보니까 약간 또 유예한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6% 아까 우리가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 중에 6%라 그랬잖아요. 그거 대부분이 사실은 반도체죠. 그쵸. 왜냐하면 중국이 수입을 줄이고 그 중에서도 수입 비중을 늘린 게 뭐냐면 다 커머더티 원자재 쪽이거든요. 특히 우랄유. 러시아에서 우랄유를 싸게 받다 보니까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굉장히 싼 원유를 수입하니까 물가가 저렇게 낮은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재를 우리나라는 많이 중국에 팔았고 그 중간재를 중국은 독립화 내지는 자립화 시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수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중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다행스럽게도 아까 처음에 제가 40%, 60% 만들었던 것 중에 중간재 중국으로 수출 안 됐고 어디로 수출하고 있느냐? 베트남, 그쵸. 인도, 하다못해 미국 이렇게 수출 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수입을 했을 때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어디냐 하면 반도체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이 수출을 늘리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 한국이 중국향 수출이 이렇게 뚝 뿌려졌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중간재이긴 하겠지만 이게 다 반도체가 많죠. 우리나라가 중국 홍콩 포함 이 중국의 이 반도체 수출이 거의 60에서 70%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중국이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자재를 많이 수입을 하니까 그걸 부동산 패키지하면 건설 경기를 하면은 기계, 건설, 뭐 기초 소재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국은 마음먹으면 수출을 혹시 늘릴 수는 있나요? 중국이 마음 먹으면 수출을 늘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중국도 않죠? 경쟁력을 봐야 되는 거고 중국 뭐 여기는 없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것 중에 중국 비중은 계속 떨어져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인도, 베트남, 한국, 대만에서의 수입이 미국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맞다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미국에다 수출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할 때 사실 중간재 쪽은 이제 중국이 제조업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중간재를 맞아요. 팔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사실 그 소비 중심의 맞아요. 국가인데 그러면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다 경쟁하고 있는 미국에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때 생각해보면 차 정도 자동차. 생각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차라는 거는 사실 업사이드 포텐셜이 그렇게까지 넓은 시장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미국에다 좀 어떤 걸 그러니까 좀 팔아야 그래서 저도 될까요? 고민인 게 뭐 동일한 질문을 어제 이제 세미나 모 연기금에서도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니 최종 소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하게 되면 걸고로 경쟁력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올해 넘어서 내년을 가게 되면 상방이 그렇게 또 높아 보이진 않아 보여요. 예. 이 최종 소비재 단에서의 움직임은 채찍 효과라 그래서 되게 더 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재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도 활발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조금 그리고 반도체가 이렇게 쿠션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들 농심 이런데 라면 공장 좀 어떻게 뭐 라면 그러니까 음식료는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예. CJ 만두 뭐 이런 거.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것 중에 라면이 있는데 네. 라면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방의 아픔이 내년에는 있을 수 있긴 한데 올해 하반기만 놓고 보면
미국도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저는 미국의 수입이 더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3분기는 중국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여전히 해볼 만한 시장이다. 다만 약간 장 색깔이 어쩌면 좀 바뀌어서 좀 소외되어 있던 업종도 좀 사고 그동안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들고 있었던 게 차례가 안 와서 가는 거를 갈아탔는데 가는 건 좀 눌리고 내가 팔았던 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올 3, 4분기의 시장의 변화, 분위기의 변화가 이런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겠나는 말씀을 우리 신중호 센터장님이 아주 신중하게 잘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요? 네, 우리 좀 이렇게 소외된 친구들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저는 얘기인데. 근데 경험적으로 네.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 가봐야 얼마 못 가더라.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딩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은행주를 예를 들어봅시다. PBR 0.3배, 0.4배 막 이럽니다. 근데 이게 0.5배만 가도 50%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0.5배 이상을 가는 건 또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닌데 0.3배가 0.5배를 가는 건 50%거든요. 네네네. 그 시장이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것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냐. 근데 그런 업종 그러니까 좀 약간 말씀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거냐라는 퀘스천이 있는데 0.3배가 0.5배 가면 시가총액이 50%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그래도 이게 첨부되면서 시장이 2,650이 아니라 2,700 이렇게 가는 장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봐봐요. 있죠. 막 100%, 200% 오르는 2차전지에서도 30% 먹기가 쉽지 않은데 50% 가는 데서 몇 프로 먹겠어? 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 자, 봐봐요. 그러니까 50%를 맨 밑에서부터 맨 끝까지 먹으면 50%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렇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은 또 네. 그렇게 움직여버릴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라서 사실 하나의 의견이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계단식 상승을 가져가려면 계단식 상승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딱 올라놓고 이게 주도주가 딱 올려놓고 승고르기에서 다음 게 올라갈 때 같이 좀 못 올라왔던 것들이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받쳐줘야 올라가는 거지. 이게서 이렇게 갔을 때 그래서 계단식 상승을 말씀하신 거군요. 네네네. 자, 또 장이 시작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센터장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피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